파워 대행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매주 월요일에 책갈피 함께하고 있죠. 정말 책 한 권만 제대로 선택해서 읽어도요. 또 일지를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도 월요일에 책갈피 함께하기 위해서요.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책 준비해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제로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로 시대요? 예. 그 알파벳 제로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파벳 제로가 아니라 숫자 제로를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숫자 제로. 예. 지금 어떤 의미에서 그 제로 시대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저성장이 묘몰이 된 뉴노멀 저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장이 안 되고 벌어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 저자는 근데 지금을 불황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불황이 아니라 아예 장사가 안 되는 시기다. 그래서 제로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불황의 어떤 시기를 지나가면은 네. 또 호황기로 접어들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하지만 거예요. 이제는 그냥 현재 바닥이 아니라 더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지금이 최고의 호황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현재는 가치를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제로 시대는 쉽게 만들면 현재의 모든 자산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야, 너무 이게 슬픈데요. 모든 핵심 자산을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고 검토해야 된다. 예. 좀 이제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하고 부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자본이라는 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어떤 물질들을 말하는 거고 부채는 그걸 끌어오기 위한 돈을 빌려온 걸 부채라고 하죠. 근데 이 기존까지는 자본이었던 게 어느 날 갑자기 부채로 다 바뀌는 현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그 카메라에 실패한 코닥의 케이스거든요. 코닥이. 예, 세계에서 가장 큰 필름 공장을 갖고 있었어요, 코닥이. 그렇죠. 그래서 1974년 세계 최초로 그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디지털 카메라를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필름이 안 팔린다. 그렇죠. 필름이 안 팔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망해버렸죠. 근데 노키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휴대폰 회사였죠. 근데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근데 자기네 폰이 많이 팔린다고 그냥 버티다가 어떻게 됐어요? 소위 얘기하는 투지폰이었죠. 그렇죠. 예. 투지폰 시대가 가버리고 나니까 그냥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본이 부채로 바뀌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망했던 것이죠. 이처럼 과거의 자산이 부채가 되는 제로 시대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또 우리가 이제 성공한 기업 중에 A사가 있어요. 사과폰 있죠. 사과폰을 팔기 위해서 그 전에 많이 팔던 사과팟이라고 있어요. 그 아이팟이라 하시죠. 근데 아이팟은 없어졌으니까. 근데 예. 아이팟을 단종을 지켰어요. 그때까지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 MP3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냥 단종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스마트폰에는 이런 그 아이팟 기능 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있죠. 그러니까 예. 그 기능을 팔기 위해서 필요 없다는 거죠. 필요 없어서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코닥이나 뭐 노키아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현재 그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이나 시장 판매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했다가 이제 뒤처지게 된 것인데 예. 애플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내가 지금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서 포기해버렸다라는 예. 것이로군요. 이게 엄청난 차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모든 기득권을 제로에서 시작해야지만 생존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확 와닿네요. 예. 그리고 또 어떤 그 전개가 계속 또 이어갑니까? 뭐 5가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생존 공식, 어디서부터 다시 써야 하나. 2장, 하이엔드, 로엔드 전략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3장, 느낌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4장, 베스트 팔로워를 넘어 도약으로 가는 길. 5장, 이기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법으로 5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서 좀 약간 그 개념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요. 1장이 그 생존 공식, 예. 어디서부터 다시 써야 하나. 그럼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 상황을 가지고 이 책에서는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자 독식. 네. 그 다음에 비즈니스 경계 파괴, 핵심 자산의 배신, 앞에서 말씀드린 거죠. 이걸 제로 시대의 특징이라고 얘기하고요. 새로운 시대의 경영 전략으로 3가지를 강조합니다. 가치 경영, 감정 경영, 개성 경영. 이 3가지를 강조하죠. 가치와 감정, 개성. 예. 그래요. 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너무 우리가 또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일단 기존에는 그 효율성을 가장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2장 하이엔드, 예. 로엔드 전략.
이건 뭐 개념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죠. 하이엔드, 로엔드라는 걸 설명을 드리면 하이엔드는 높은 가격에 좋은 물건, 로엔드는 낮은 가격에 나쁜 물건. 네네. 이걸 하이엔드, 로엔드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보면 일본, 한국, 중국 제품이 있으면 일본 제품은 하이엔드 제품이고 중국 제품은 로엔드 제품이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완전 파괴가 됐어요. 근데 저 한국은 좀 어중간했고요. 어중간했고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어젠다가 뭐냐면 가치 경영이에요. 네. 가격 대비 가치의 격상을 말하는 건데 막강한 정보로 무장한 제로 시대 소비자들은 과거와 같이 하이엔드, 로엔드 제품을 갖다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로엔드 가격에 하이엔드 제품을 산다는 것이죠. 아하. 특히 그 샤땡땡 같은 샤오미요. 예, 샤오미 나오죠. 그래요. 그 같은 기술에서는 판매가 아닌 판매 기술로 승부를 보죠. 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통망을 만들고 판매망을 먼저 만든 다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 물건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있었던 거죠. 아하. 그런데 막상 사보면 물건의 퀄리티는 중급 이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기술을 넣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공급망의 혁신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발전하는 그런 기술들의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정리하면 이거군요. 옛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그만큼 품질이 좋았고 예. 가격이 낮으면 품질이 낮았다. 예. 이게 일반적 상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정보를 소비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이라도 그만큼 그 이상의 높은 품질을 제공해야 된다. 예. 야, 굉장히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어려운 과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네, 이제는 정말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예. 이 개념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통용될 수가 없다는 거 예. 보시겠고요. 예. 자, 3장이 느낌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다. 그 이제는 뭐 IQ보다 EQ 시대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만 좀 예.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인간의 특성상 인간은 어떠한 이해보다는 감정을 먼저 그거를 선택을 해요. 물건을 살 때. 그래서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온다. 책 속에는 또 이런 얘기. 가치 경영을 넘어서는 방법이 바로 이 감정 경영이다. 네. 아무리 하이엔드, 로엔드를 얘기해도 내 손에 잘 맞고 내 기분에 좋은 걸 먼저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장사를 잘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이름이라든가 특징을 잘 외우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기업이 따라하기 힘들죠. 대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은 빅데이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하는 형태로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하는 것으로 구매가 끝이 났어요. 하지만 현재는 SNS 등으로 고객 정보가 막 활용이 되죠. 그래서 많은 재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인터넷 정보가 가짜가 많았어요. 막 뭐 이렇게 상술처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솔직히 뭐 맛집 같은 것을 이제 블로그에서 검색하면요. 예. 그거 믿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또 상식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그 정말로 맛있어서 올린 건지 아니면은 좀 전문 어떤 그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올린 건지. 블로그에 올린 것인지 그걸 또 판단하는 기준들이 또 있더군요. 그것도 이제는. 있고요. 예. SNS에 그게 가짜 사이트를 구별해주는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게 안 됐지만 지금은 어마어마한 대량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빅데이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 가짜 정보가 걸러지는 형태까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고객과의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갖다가 그 형성하는 법, 참신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요. 또 이제 4장에서는요. 예. 이 추격자 전략을 넘어서는 방법.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자, 패스트 팔로우라 이게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그렇잖아요. 암기를 잘하고 계산을 잘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고 그 아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네.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되죠. 한 10년쯤 지나고면은 또 막 회사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에서 또 좋은 직장을 가고 그러면 이제 평생 직장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 이게 기본적인 그 우리들의 인생 사이클로 이제 봤었습니다만 그래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고요.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개념이. 예. 맞습니다.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하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고 가격을 낮추는 기업이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만의 개성, 자신만의 철학이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 개성이라는 게 말이죠. 단순히 자기만의 하고 싶은 거라든가 특징만을 개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집단이 갖고 있는 철학을 그 안에 투영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코 땡땡몰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리모델링을 했었대요. 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었는데 손님이 더 떨어졌대요. 아,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옆에 붙어 있는 백화점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로 맛집. 예. 많은 분들이 찾아가는 집인데, 허름할 때는 그렇게 많이 가서, 그럼 이제 넓혀야 되겠다. 새롭게 가게를 신규 오픈하면 도리어 손이 확 준다.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창업에 관련돼 가지고 제일 우선순위로 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부로 변화하지 마라. 네. 자신의 핵심 자산이 뭔지를 알고 변화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못했고요. 근데 대형 쇼핑몰도 좀 비슷한 그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죠.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있는 H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에다가 전국에 있는 맛집이란 맛집은 다 끌어담은 거예요. 예. 근데 그 맛집이 돈을 낼 수 있냐 그렇게 많이 팔아도 못 내요. 왜냐하면 워낙에 입점비가 비싸기 때문에. 근데 입점비를 적게 받는 거죠. 아하, 예. 그래가지고 홍보 효과를 노리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쇼핑도 하고 맛도 보고. 맛집도 들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회사의 CEO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물건이 아니라 경험을 팔아라. 제품이 아니라 가치를 팔아라. 이렇게 남과 다른 개성을 통해 가지고 자신만의 깊은 철학을 완성해서 지금 한 작년에 모든 그 대기업의 쇼핑센터가 다 적자를 봤어요. 네. 근데 이 회사만 홀로 흑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같아도 맛집이 모여 있는 곳으로 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그 쇼핑하고요. 예. 뭐 간단하게 뭘 먹고 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먹는 김에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맛집들이 다 모여 있다. 예. 그럼 거기로 가죠. 예. 마지막 5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건데요. 전략 어덴자를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조직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 군대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어디를 하나 가리키면 그쪽으로 쫙 끌려가는 군대식 문화였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뭐냐면 패스트 팔로워까지만 가능했던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만. 예. 그런데 이제 시계 제로란 말이에요. 예. 이럴 때는 한 사람이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의사결정의 구조와 개성화, 다양화 전략 등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또 의미 있게 들을 좀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특히 이제 책 속에서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 남더라고요. 만약에 창업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뭐냐라고 책 속에 나온 건데 첫 번째가 가치가 충분한가, 두 번째가 희소한가, 세 번째가 모방이 불가능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네. 우선 빵집을 예를 들면요. 우선 빵을 만들었을 때 이 빵이 돈이 돼야 돼요. 돈이 안 되는 빵을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빵이 다른 빵집에는 없는 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돼도 다른 빵집에도 있으면 경쟁력이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모방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쉽게 만든다고 남들도 쉽게 만들면 금방 따라잡히죠.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고 창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들이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어려운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없으면은 예. 성공할 수 없다.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같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개인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전문직이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전문직들이 도리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더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현재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도 도리어 굉장히 더 버티기 힘든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위기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체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사실 거대한 로봇이에요. 생각해보면 생산을 위한 로봇이고 머리 부분에 인간이 있었고 몸통 부분에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머리 부분은 기계가 대신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인간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이에 껴서 서비스를 하는 형태로 이제 직업군이 통째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책하고 지금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서 약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그거에 관련된 책을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